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3자 회동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부터 이견을 노출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의장께서 국정조사법 규정대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자료 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동참을 요청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중진들과의 논의 결과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밝히면서 과거 세월호 참사에서도 진상조사에 집중하다가 재발 방지에 소홀히 한 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이전, 행안부, 경찰국 등이 논쟁거리에 올랐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으로 모아진 것 같군요. 네, 중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국정조사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래는 순서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중진들의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가장 진상규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중진 간담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론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지 이를 묻는 질문을 받고 그런 건 없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건 없었다. 자,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도 공식 당론은 정해진 거는 없었는데 온라인 매체 두 군데죠. 더 탐사와 민들레라는 곳인데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민주당 채널로 꼽혔던 더 탐사 민들레 두 군데 매체가 158명 희생자 가운데서 155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성명만 포함이 됐고요. 가나다 순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민들레 측에서는 유족들이 영정과 사연,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더 탐사와의 협업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민들레 측에서는 밝혔는데 유가족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그늘에 묻혀서 참사가 축소되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정치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도 잇따랐는데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참담하다,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본다면서 해당 매체들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의 반환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도 매체 중 하나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 탐사임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정조사 문제는 뭐 이전에 논의했던 건 거의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자, 명단 공개한 문제 물론 뭐 논평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정일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시죠. 아니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재난의 정치화, 정쟁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155분의 어떤 이름을 공개를 해버렸는데 포스터를 만들어서요. 예. 이제야 그 이름을 불러준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름을 누가 불러달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그 가까운 친인척이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유가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게 장례를 치르고 그다음에 이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정치 행사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뭐 이들에 의해서 희생됐다라고 그러면서 이게 정부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정쟁화하고 정치화하기 위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야 그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공세를 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길거리에서 이분들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가능하면 그 사진까지도 다 구해서 전시해야 되겠다. 뭐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족의 얼굴이 정치 행사 때마다 그렇게 떠돌고 이름이 거기서 불려지고 이럴 때마다 그 가족들은 유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저널리즘의
어떤 저널리즘 근거에서 저도 34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편집국장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저널리즘 근거에서 이게 공익성에 부합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건 거의 무슨 한동훈 장관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률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기자 윤리라든가 뭐 그런 법률과 기자 윤리를 떠나서 일반인 상식의 윤리에 기초해서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건 정말로 비난받아야 되고 더구나 이 두 매체가 어떤 매체예요? 더 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동백 아가씨 노래를 부르면서 뭐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 먹고 놀았다고 이런 주장을 한 매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 결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엉터리 보도하고 일말의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만들어서 했던 민들레라는 업체 이것도 너무나 친야 업체 그 매체 아닙니까? 예. 이 두 곳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을 정말 무너지게 하는 이런 명단 공개를 한 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민수 대변인. 일단은 그 민들레 책에서도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이제 뭐 깊이 양해를 구한다는 예.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전제가 유족들 뭐 우리 당에서도 유족이 동의를 전제로 이제 영정 뭐 사진이랄지 명단 얘기를 거론이 좀 됐었죠. 예. 이런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만 여기 보면은 이름으로 어떤 뭐 특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공개한 부분들 이 매체에서 설명한 대로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좀 너무 여당 측에서나 흥분해서 뭐 이 참사를 정쟁화 어떻게 민주당이 정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혀 알리지 않은 그 비공개 일정 중에도 예. 이재명 대표와 우리 이제 참사 대책본부 의원들이 희생자 6분의 희생자들 가족들 9분과 전혀 아무도 모르게 만나서 이분들의 지금 현재 심경과 어떻게 민주당이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예. 그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먼저 민주당이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족들께서는 본인들이 이 장례를 치르는데도 전혀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예. 이런 절절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꼭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참사 가지고 정쟁한다는 얘기는 전혀 정말 그거야말로 정치 공방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얘기하듯이 예. 국정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경기도청에 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오셨어요. 예. 오셔가지고 이태원 참사에서 맞습니다. 아이를 가셔가지고 예. 그 아들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어머니가 가셔서 통곡을 하시면서 왜 여기 내 아들 영정이 없느냐 놓고 싶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영정을 받아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가 거기서 또 애절하게 아들을 부르고 했는 그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 분명히 유족 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그 조문, 제대로 된 애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어느 참사에 이런 대형 참사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정말 정부가 잘못하고 국가의 안전망이 다 붕괴된 이런 사건에서 예. 누가 돌아가셨는지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지 어느 분이 희생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조문하는 것도 예. 저는 유례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탐사와 민들레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당뭐 공식 입장을 나눈 건 없고요. 예. 저희들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들이 뭐 유족들께 연락을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물어본 적도 없고요. 예. 그 회의 때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유족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면은 예. 뭐 이런 식의 정말로 애도하고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조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대전제는 유족이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많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어제까지인가요? 158분의 희생자 나왔는데 그 많은 또 유족들 중에는 제대로 된 조문과 애도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물속에 수장돼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고 온 국민이 정말 얼마나 애통해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얼굴 사진들을 놓으면서 조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다 그 인계를 해서 개별적으로 다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다 치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이미 장례를 다 치른 분들의 사진과 그러니까 쉽게 명정과 뭐 명단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이것을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장례를 치르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이것이 이게 정쟁화가 아니면 뭐가 정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죽었어도 그것을 가슴에 묻고 매듭을 짓고 또 국권이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남은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내 아들의 이름이, 내 딸 혹은 우리 형 이름이 정치 집회 때마다 거기서 거론되면서 영정이 막 돌아다니면 그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족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이제 오늘 유족분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3사 희생자들끼리 서로 연락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모이지를 못해서 답답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면서 이 정부야 지금 뭐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지 않고 정치권, 사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말씀하시면서요. 정말로 유가족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까지 했답니다. 말단 몇 사람의 형사 처벌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 했으니까요. 그 전제를 너무 유족들의 동의가 대전제인데 이거를 막 무시하면서 누가 명단을 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막 공격을 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이목이 쏠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1월 11일인데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폼나게 발언. 오늘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부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다.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 언론사 기자에게 보냈던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또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데도 왜 사퇴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를 하자 이상민 장관은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 잃은 현장에서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고 하면서 즉각 파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언론에 드러나는 입장은 전혀 어떤 사퇴 의사는 없어 보이네요. 이상민 장관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정부 TF 단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문책 대상이라기보다는 수습 주체로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반발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상민 장관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네, 소방공무원 노조 중에 공노총 소방노조가 있는데요. 예. 이 단체는 경찰청 특수본에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진 사태라고 지적을 하면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업무 총괄 책임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사 당일에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라는 1차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유기했고 112 신고 및 서울 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아서 상황 파악이 지체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 입건에 대해서도 공노총 소방노조는 현장 대응을 일일이 재단하면 앞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자,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김재욱 비대위원부터. 이건 뭐 그 말 잘못한 거죠. 일단은 언어 표현을 잘못 쓴 거고. 네. 그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다가 네. 그런 표현이 나온 걸로 아는데 애초에 처음에 우리 경찰로서 뭐 많이 배치됐어도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얘기하신 그 발언이 굉장히 크게 그렇죠. 논란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많이 들끓어 올랐던 것도 있잖아요. 네. 이 정무적인
저 장관은 고도의 정무적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는 발언들이 좀 잘못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시고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무적인 그 자리의 무거움이라든가 그 정무적인 장관이 해야 될 언어 표현의 어떤 문제 그 뭐랄까 중요성 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다른 쪽에서 얘기했듯이 그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듯이 뭐 이게 내가 뭐 이 죽음 앞에서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뭐 죽음을 내가 폼나게 이용해서 뭐 그러겠다는 거냐? 뭐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예. 적어도 제가 아는 이상민 장관 그리고 또 그거 이상 제가 아는 장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생때 같은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서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도 하위직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책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날이 11일입니다. 예. 근데 저는 뭐 단순히 이번에 뭐 진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저는 좀 조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그 웃기고 있네 발언도 뭐 청와대 정말 고위직 주수석관에 나왔는데요. 이 인식 자체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때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격하게 비판하면서 모든 책임은 코로나 대응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다. 뭐 영상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 7일이었습니까? 국가 시스템 점검회의. 뭐 정확히 7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딱딱 책임을 물어야지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 아무나 책임지라. 이 발언하고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 매체가 많은 매체였죠. 대통령께서 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어떻게 장관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느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인수위 때 대통령 당선자 때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수행실장 이용 의원이 일제히 나와가지고 주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줍니다.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의견이 그냥 대통령 한마디 군기 잡기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이거 제가 위험스럽게 보는 거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폼나게 발언까지 쭉 이어집니다. 전 이게 현 정부 고위 공직자 웃기게 있네부터 시작해서 이 발언까지 이분들이 이번 12구 참사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국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기자한테 기사화 되는지 모르고 보냈다? 저는 그거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이고 이런 인식 가지고 이번 참사가 수습이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예.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 지난 금요일 재판 앞두고 도주를 했는데 여러 비판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 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재판을 2시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데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간 검찰은 2건의 구속영장, 1건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여러 차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법원의 잘못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내부자 진술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대포폰에 대해서 필요성 부족이다라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도주를 하고 나서 도주 16일 전에 검찰이 보석 신청 취소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취소 신청도 김 전 회장이 도주하고 1시간이 지나서 보석 취소가 결정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 여러 가지 석연찮은 또 문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분이죠. 김정철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우려가 현실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약간 우리 사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약간 무력화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려가 현실했다는 거는 도망갈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걸 좀 네. 눈치가 있었다라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김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도주를 하다가 예. 체포가 돼서 잡혔던 사람이고요. 보통 예. 이런 대규모 금융 사건의 금융 사기범들이 보통 도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외로 그렇기 나간다거나.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일반인이 느끼시기에 이게 전자 발찌입니까 팔찌입니까? 이게 끊어놓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나리오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그런 전자팔찌까지 끊을 생각까지 했다는 건 애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 팔찌까지 끊을 수 있을 정도로 기획을 네. 했다. 그럼 누군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전에 이미 다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통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다 녹음이 되고 녹취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도주를 도왔다. 도주를 도운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임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주를 시도한 적이 있었죠, 이분이. 근데 어떻게 이게 네. 보석이 허가가 됐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속 기간이 우리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예.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법적 한계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보석을 취소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문제의 판단이거든요. 예. 네. 김 변호사님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혁입니다. 다른 사례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 액수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기 그걸 벌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도주를 하다가 붙잡히고 이런 경우에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가 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될 수밖에 없었냐면 예.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공전이 되는데 아마 이제 김봉현 회장 측 쪽에서 제 추측상으로는 나오는 증인들이 못 나오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석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보석을 의도했다고 보여지고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금융사기 사건, 이순투자자문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도 그 당시 그 금융사기범이 이 보석해서 나와가지고 도주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밀항 시도도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검찰에 이제 미리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해서 집행유예 되는 순간에 다시 긴급 체포해서 다시 구속시키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요 사건 재판에서 재판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결국 6개월의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어쩔 수 없이 1차 보석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변호사님 저기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인데요. 네. 아까 처음 말씀하신 이제 사법 시스템의 한계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보면은 검찰이 2건의 구속영장, 1건의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제 계속 기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검찰과 법원 영장이 부실했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저희들이 모르는 사유로 기각했는지 이건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신지 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사법 시스템의 한계랄지 아니면 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을 공수처랄지 이런데 수사나 이런 고발할 생각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별건으로 청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로 지금 밝혀져 있지만 예. 과연 그 영장 청구가 충실했느냐에 대한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법원만을 비난할 문제인지 검찰이 잘못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9월에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고 사기 혐의로 그게 또 기각이 네. 됐고 10월에 네. 재청구는 또 기각됐단 말이죠. 또 네. 10월 21일에 대포폰 2대에 대해서 통신영장 청구는 또 기각됐습니다. 네. 이러다가 11월에 이제 변호인들이 단체로 사임하는 과정까지 가는데 네. 이게 좀 약간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과정 아닙니까? 특히 이제 도주의 우려와 관련되어서 도주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의 판단이 조금 부실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판단에 어떤 다른 영향이 미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영장 이제 기각할 통신영장 때, 같은, 예. 네,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영장을 발부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더 명확히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법원에서 기각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조금 저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뭡니까, 변호사님? 생각하시는. 이게 지금 변호인이 지금 사임을 한꺼번에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보통 저도 이제 형사 재판을 많이 하지만은 이게 재판 이제 마지막 공판기를 남겨놓고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뭐 무슨 수임료를 못 받았다거나 뭐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괄적으로 사임했다는 것은 변호인 측에서도 충분히 뭔가 인지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가려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변호인단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임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특히 변호사인 관점에서도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해보면은 도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재판을 받고 빨리 재판을 끝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임을 한다. 그러면 뭔가 본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단 스스로도. 네. 피해자들의 경우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증인들을 협박하거나 매수를 해서 시간을 끌면 얼마든지 그냥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이렇게 집단 사임을 할 정도면 뭔가 재판을 많이 해본 판사님이라든가 검사님들은 이게 뭐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낌새를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도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큰 사기범이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대규모 금융사기고 이게 지금 이 라인 사태가 다른 일반 뭐 펀드가 부실화된 사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라인 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금액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펀드에 운영된 자금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용이 되고 기업 사냥에 이용이 돼서 많은 기업들을 사냥해서 결국은 거기에 주가 조작도 이루어지고 지금 투자자들의 돈이 불법적으로 흘러갔다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에 대한 지금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럼에도 정치권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관련된 부분, 뭐 로비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이런 라임 같은 자산운용사가 그렇게까지 이런 과감하고 무도한 짓을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김봉현이 지금 도주했기 때문에 김봉현 전 피해자들에 회장이 대해서 변호사한테 굉장히- 편지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 편지였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편지 준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그때도 뭐 편지해가지고 뭐 수사권 박탈시키고 뭐 합수산 폐지하는데 이런데 어떤 일조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보석을 해서 자기가 나가고 싶으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의뢰인 중에 개그맨 김한석 씨가 그나마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예. 네네 나오셔서 그런 것처럼 거기에 이제 저희한테 합의를 자기가 합의금을 줄 테니까 합의서를 써달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보석으로 나가겠다는 오로지 목적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거부를 했던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추후 상황을 더 보고 또 다시 네. 변호사님 연결할 때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네, 김승인 평론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